오늘의 플러스, 미국의 우주군의 행보와 투자자의 관점에서의 시사점을 알아봅니다. 서병수 애널리스트 스튜디오에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아니 본격적인 이야기하기에 앞서서요. 예. 군대 그러면 육군, 해군, 공군, 뭐 해병대 뭐 이런 걸 많이 들어봤습니다만 미국에서는 우주군이라는 편제가 있나 봅니다. 예, 있다고 합니다. 예, 먼저 우주군이 뭔지부터 좀 설명을 해주세요. 예, 그러니까 이제 미국에서 우주군이라고 하는 존재는 그러니까 우주와 관련돼서 어떤 위협이나 어떤 공격 상황들 예. 혹은 우주에서 나올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총합적으로 관리하고 우주에 관련되는 감시 정찰, 또 우주로부터 나오거나 혹은 우주에 있는 각종 우주 자산들에 대한 공격이나 방어를 막기 위해서 대응 준비하는 조직이라고 나오고 있거든요. 예. 근데 이제 이 우주군이라는 조직이 사실은 이제 육해공군 말고 그런 조직이 따로 있어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 이게 아주 흔한 건 아닙니다. 한국 같은 경우에도 보통 이제 공군 산하에서 우주 업무를 일부 하긴 하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2019년에 우주군이라는 조직이 별도로 만들어졌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게 트럼프 때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께서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업무 중에 하나인데, 근데 놀라운 거는 우주군이라고 하는 별도 군종으로 분리된 게 미군이 최초가 아닙니다. 그럼 어디가 최초예요? 중국입니다. 중국이요? 예, 그러니까 중국은 인민해방군의 육해공군 말고 항공우주군이라고 하는 조직이 또 따로 있고요. 그러니까 뭐 미사일이나 어떤 전략 이런 것들 하는 조직이 또 따로 있어서 그게 별도로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런 우주군이라고 하는 조직이나 개념 자체가 최근에 이제 우주와 관련되는 여러 가지 군사적 위협들이 커지고 거기에 이제 중국이 어떤 비대칭 전력으로서 그쪽 부분을 강화하고 거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미국이 또 맞추기 위해서 하는 그런 것들이 서로 맞물려서 간 거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주군이 벌써 15,000명이 넘습니다. 거기 속하신 분들은 이제 군인이나 민간인이 합쳐져 있고요. 네. 챈스 솔츠먼이라고 하는 장군이 사령관으로 있고 거기 우주군은 이제 가디언스라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약간 이 가디언스라는 게 옛날 SF에서 갤럭시 오브 가디언스. 예, 거기 나오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맨날 놀린다고 하고 실제로 이제 우주군 복장 입고 군인들 다니면은 민간인이 너 진짜 군인 맞아? 뭐 이런 얘기 한다고 실제로 그래요? 농담 삼아서 한다고는 하세요. 근데 어쨌건 이 우주군이라고 하는 거를 제가 오늘 갑자기 왜 이렇게 화두로 들고 나왔냐 하면은 예. 제가 사실은 개인적으로는 우주 산업 같은 데 관심이 많거든요. 예전에 그 관련돼서 보고서들도 쓰기도 했고. 근데 2024년 9월 4일 날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우주군과 관련되는 심층 기사가 연재가 됐습니다. 예.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이렇게 보통 심층 기사가 연재가 된다는 거는 뭔가 조금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관련되는 기사들을 조금 이렇게 좀 스크린하고 찾아보니까 최근 이제 미국 우주군의 행보가 상당히 조금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행보들도 여러 나타나고 예. 이게 이제 한국 사람들 그리고 투자자들 관점에서도 저희가 보면은 좀 논의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한국에서는 좀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가 좀 없는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제 좀 이렇게 주제를 들고 가져왔습니다. 네. 앞서서 미국이 우주군이라고 하면서 편제를 하면서 우주군이 하는 역할에 대해서 뭐라고 정의 내렸는지 설명을 해주셨는데 우주에서의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서다 뭐 이런 논조로 말씀 주셨거든요. 예. 그러면 실제 우주상에서 어떤 군사적 위협 행보가 늘고 있긴 한 겁니까? 그게 중요하네요. 그렇죠. 그리고 특히 최근에 그게 강화가 되기 시작하면서 네. 아까 월스트리트 저널의 그 심층 기사를 보면 올해 들어서 이제 미국 정부 우주군 관계자, 국방부 관계자들이 상당히 이 부분을 우려하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그러한 위협의 중심에는 당연히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중국 예. 그리고 러시아입니다. 러시아. 그러니까 중국과 러시아가 미국의 우주 자산에 대한 공세적인 입장들이 최근에 강화되고 있고 예. 이게 이제 좀 지금 심각하다고 생각을 하면서 우주군에 대한 얘기들이 좀 늘어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아까 이제 월스트리트 저널 기사 말고 2024년 8월 28일 그러니까 이제 얼마 안 됐던 시기인데 그 우주군의 2인자였던 마이클 게틀러 장군이라는 분이 있어요. 예. 근데 이분이 언론에서 지금 중국과 러시아가 미국 우주 자산을 꾸준히 감시하고 잠재적으로 직접 공격을 할 수 있는 거를 포함한 다양한 수단들을 지금 하고 있다. 예. 근데 이런 것들이 되면은 어떻게 보면 미국 우주군을 넘어서서 미국 군 전체가 큰 타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해야 된다라고 공개적으로 이 부분을 표명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 앞서서도 제가 언급을 했던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도 이 부분을 되게 강조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미군이라고 하는 군대는
미국 내에서만 싸우는 조직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전 세계를 다 돌아다니면서 가면 전 세계로 병력을 이동하고 함대를 보내고 했을 때 어떻게 보면 어떻게 어디로 보낼지 그리고 네. 거기에 위치가 어떻게 되고 중간에 통신을 어떻게 하고 이게 다 국내 통신이거나 뭔가 국내 이런 거를 하는 게 아니라 글로벌로 봐야 되기 때문에 예. 예전부터도 우주 인공위성을 기반으로 한 통신이라든가 감시 정찰 이런 것들이 되게 컸고 이런 것들이 군에서 미치는 의존도가 상당히 커진 겁니다. 예. 근데 이제 이런 상황에서도 그동안 걱정을 별로 안 했던 거는 사실은 미국 우주군을 능가할 정도로 강력한 우주 세력들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미국이 사실은 우주의 영역에서는 특히 군이 다 장악을 하다시피 했던 거죠. 예. 근데 이제 최근 들어서 중국과 러시아가 이 부분을 강하게 올라오고 있다는 거고요. 구체적으로 숫자를 말씀드리면 중국은 군에서 사용하는 감시 정찰 및 관련되는 인공위성은 현재 500개 정도를 가지고 있다고 해요. 예. 민간이 아닌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절반 이상이 작년에 배치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작년 같은 경우에 스페이스X를 제외한 다른 우주 기업들이 로켓 발사가 굉장히 적었는데 네. 중국은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심지어 재사용 발사체가 아니어서 굉장히 비용이 비쌈에도 네. 막대한 로켓 발사가 있었고 그런 것들로 인해서 지금 우주 관련되는 것들이 인공위성이 늘었는데 그 상당수는 어떻게 보면 군사적 목적이다라는 거고요. 네. 그리고 중국이 지금 최대 35,400km 상공에 있는 이성을 네. 지상에서 공격할 수 있는 무기 시스템을 지금 개발하고 있다라는 것들도 현재 지금 알려져 있고 그리고 최근에 작년이었나 올해였나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중국이 발사한 우주선이 우주로 날아간 다음에 이렇게 집게손 같은 걸로 네. 옆에 있는 인공위성을 이렇게 옮기거나 하는 것들을 시연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 얘기는 뭐냐면은 이제 상황에 따라서 적대국 위성을 낚아채서 위치를 바꾼다든가 가능하겠네요. 예, 공격하는 그런 것들이 가능해지는 거죠. 예. 그것들이 최근 1, 2년 사이에 급박하게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보통은 이제 중국이 경제적으로 하니까 러시아는 약간 요즘 한물 간 거로 보지만 러시아는 우주 관련돼서는 그래도 역사와 전통이 있거든요. 근데 최근에 러시아가 어떤 것들을 하고 있냐면 예. 지상에서 미사일을 쏴가지고 이제 인공위성을 공격하는 그런 대공격 무기를 하고 있는데 특히 2022년에 어떤 걸 했냐면 핵무기를 장착을 한 우주선을 그 궤도로 발사를 해서 예. 거기서 이제 빵 하고 터트리면은 예. 그 궤도 저궤도 전체 인공위성을 1년 동안 못 쓰게 하는. 아, 그게 마비가 되는군요. 예. 그런 것들 이게 핵폭발에 의한 예. 그런 노이즈라든가 전자파로 인해 그런 것들을 테스트 시험을 했다라고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미국이 우주군을 설립하면서 예. 어떻게 보면 잠재적인 적성국들을 대응하기 위한 노력을 한 단계 한 단계 해올 이유가 충분해 보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현상들이 최근 1, 2년 사이에 특히 급해지고 있고 특히 경제력과 자금력이 받쳐지는 중국이 이 부분과 관련돼서 굉장히 강화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까 9월 4일 날 아까 말씀드렸던 마이클 게틀러 우주군 부사령관이 국방기자회견에서 지금 적대국의 킬 앱 대응이 어려워서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럼 이제 킬웹이 뭐예요? 예, 그러니까 앱이라고 하는 게 이건 또 뭐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 그러니까 우리가 그 킬체인이라고 하는 거는 아마 군사 쪽에 관심 있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래서 뭐 체인이라는데 이게 앱은 일종의 말해서 이제 그물망 같은 거죠. 예. 근데 이제 그물망이라는 게 예전에는 육군, 해군, 공군이 따로 움직이는데 지금 이제 육해, 공군, 우주, 사이버 이런 것들이 다 하나로 그물망처럼 촘촘하게 연결이 돼 있는데 예. 여기에 한두 군데를 균열을 내기 시작을 하면 예. 군사 활동 전반적인 것들을 다 마비시킬 수 있다는 거죠. 예. 근데 이제 그런 앱을 공격하는 게 킬이 앞이 붙는 겁니다. 예, 그래서 예. 요 개념들을 하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서 사이버 해킹을 통해 가지고 전자망을 다 마비를 시켜버리면 예. 군대가 못 움직이겠죠. 예, 예. 혹은 이제 우주선을 공격을 하거나 우주선에 재밍을 걸거나 파괴를 시키면은 감시 정찰을 못하니까 군대가 이동을 못하거나 왜곡된 정보들을 낼 수 있겠죠. 네. 그러니까 이런 식의 지금 대응들이 빠르게 강화되고 있고 이를 위한 최첨단 센서 통신 시스템 그리고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직접 파괴 무기 아까 네. 말했던 뭐 지상 위에서 쏠 수 있는 미사일 같은 거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대응들이 적성국 여기서 말하는 이제 적성국은 보통 중국과 러시아겠죠. 예. 빠른 시기로
개발하고 진화하고 있다.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보면 예전에는 함대가 몇 척이냐, 항공모함이 몇 대냐 이런 거를 했는데 이제 한두 개가 이렇게 날아가 가지고 인공위성을 탁 파괴시켜 가지고 네. 그 함대나 함정의 움직임을 다 마비를 시키거나 잘못된 정보를 한다라든가 네. 이런 식의 비대칭 전선이 커지고 있고 네. 이게 우주군 입장에서 상당히 심각한 문제다라고 9월 4일에 이 부분을 직접 언급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사실 요번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면서 사실 군사 분야에서 우주의 중요성이 굉장히 커졌거든요. 우리가 이제 보통 전쟁 보시면은 제블린으로 미사일을 쏴서 맞추어서 탱크를 맞추거나 드론으로 공격하는 거를 보는데 예. 드론이 거기까지 날아가서 공격을 할 수 있는 거는 인공위성에 의해서 다 위치가 제어되고 인공위성이 정확하게 저기 있는 탱크의 위치를 파악을 해서 해주고 그리고 인공위성이 저게 뭐 핸드폰 집중돼 있는 걸 찾아가지고 자동 미사를 요격한다라든가 이런 식으로 전적으로 우주 자산에 의존을 해서만 대응이 가능합니다. 특히 무인 시스템들이 그렇거든요. 네, 네. 그게 이제 이번 스타링크를 통해서 하고 있고 GPS 같은 거에서 러시아제 그런 위성 항법 시스템이 굉장히 부실했던 것들이 문제가 되고 있고 이게 지금 전쟁의 제약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미군이 지금 최근에 하고 있는 것들은 여기서 지금 한 발 더 나가서 예. 이런 무인 드론이라든가 무인 장비 같은 걸로 전쟁을 주도적으로 하겠다. 그래서 이제 뭐 무인 함정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들도 되게 많이 하는데 이런 걸로 해서 중국의 물량전을 승부를 하려고 했을 때 가장 문제가 되는 거는 어떻게 보면 통신, 우주 이런 거죠. 거기가 네. 딱 먹통으로 만들어 버리면 다 바보로 만들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네. 이게 이제 얼마나 큰 위력이 되는지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지금 학습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 대한 고민들이 지금 각국 군사적으로 준비가 커지고 있다. 특히 미국이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들을 강화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말씀 듣고 보니까 진짜 그렇겠네요. 어떻게 보면 전장에 현재 나가 있는 각각의 부대와 각각의 어떻게 보면 무기 체계를 직접적으로 의사소통해서 관할하는 방법이 요즘은 전부 디지털 통신을 기반으로 그렇죠. 하는데 그 통신을 마비시키거나 한다고 했었을 땐 전 군을 마비시킬 수 있는 효과도 있고 특히 요즘 트렌드가 무인화되고 있는 추세 속에서 그 무인화된 장비들에게 또 소통을 하는 방법은 또 디지털 통신 기반인데 그러다 보니까 우주 자산들에 대해서 서로 위협을 하고 점령을 하고 이런 게 굉장히 주요한 수단이 되는 거군요. 사실은 이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되게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요. GPS라는 게 원래 군사용 용도로 그렇죠. 쓰잖아요. 예. 그런데 GPS는 원래 미국 예. 위성이 합니다. 그러니까 러시아는 별도 항법 시스템이 있어요. 근데 작동이 안 되고 먹통이 됐던 거예요. 러시아께요. 예, 그래가지고 러시아 애들이 그 전쟁이 터지고 난 다음에 우크라이나에 가가지고 민간인 그 차량을 공격을 해서 거기 있는 GPS를 떼와가지고 이걸 가지고 헬기라든가 이런 데 써서 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헬기가 그 항법 시스템이 전혀 없으니까 네. 날아가거나 했을 때 위치가 어딘지 모르잖아요. 그렇겠네요. 근데 미국산 GPS를 쓴 거죠. 근데 만약에 이제 그런 거를 미국군이 알았다. 그러면 그 지역의 특정 GPS 민간 사용 GPS를 일시적으로 미국은 마비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당장 우리가 과연 GPS가 없다고 했을 때 전쟁 상황이 아니라 우리 지금 차량 운전을 할 때도 그렇네요. 어디를 갈지라는 건데 그게 다 마비가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뭐 거창한 얘기를 떠나서 이런 우주 자산과 관련돼서 사실은 이번에 러시아도 되게 많이 배웠고요. 예. 그리고 미국도 이거를 지금 실전 응용한 것들을 많이 했고, 근데 지금 여기서 아까 말한 대로 더 가게 된다고 하면 정밀 유도 미사일이 날아가고 무인 드론이 날아간다고 하면 그 정밀도나 이런 것들에 있어서 우주 자산의 중요성이 커지는데 그런 우주 자산을 공격하는 기술들을 중국과 러시아가 최근 1, 2년 사이에 빠르게 늘리고 있다.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미국 우주군이 지금 고민하는 것 같아요. 그렇네요. 네. 그렇다면 중국과 러시아의 어떤 우주 선점 그 경쟁에서 미국도 이제 뒤늦게 시작을 한 건데 그럼 미국이 대응하기 위해서 설립한 우주군은 쉽게 얘기해서 수비적인 목적이 더 강합니까? 아니면 중국과 러시아의 인공위성마저도 공격하거나 우주 자산도 공격할 수 있는 수준까지 개발을 하고 있나요? 그러니까 우주군은 공식적으로 다른 나라 인공위성을 공격하는 무기 체계를 개발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공식적으로는? 공식적으로는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비공식적으로는 하는 것 같은데요. 예, 그러니까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도 그 얘기는 해요. 그런 것과 관련되는 무기 시스템에 대한 연구는 하고 있다. 연구는 하고 연구는 하고 있다. 근데 이제 이거를 수비적으로 하는 이유가 뭐 미국이 굉장히 도덕적이거나 이런 거를 하는 것보다는 예. 미국한테 불리하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예, 왜냐하면은
그 지금 사실은 이제 우주와 관련돼서 관심 있는 분 중에 우주 쓰레기 얘기를 아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예. 지금도 인공위성을 너무 많이 날리고 그중에 몇몇 파편들이 날아다니는데 우주에서 그런 우주 파편들이 돌아다니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돌아다니면서 예. 우주 인공위성을 파괴하거나 하는 경우들이 많이 생기거든요. 네. 근데 예를 들어서 특정 인공위성 하나를 파괴를 시키거나 공격을 하면 거기서 나오는 막대한 파편이 발생하면은 그렇겠네. 우주에서는 그게 이제 그 파편들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움직이거든요. 예. 그리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잘못 작동이 되면 모든 우주 시스템이 일시적으로 마비될 수 있고 우주선이 우주로 나가지 못할 수 있어요. 아예. 예, 그러니까 그게 아마 몇 년이 걸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근데 예. 이제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인공위성을 가지고 있고 가장 많은 인공위성을 가진 나라는 미국이고요. 네. 그리고 우주와 관련되는 산업이 발달이 된 것도 미국이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중국과 러시아도 사실은 그런 인공위성을 직접 공격을 하게 되면 그들 위성뿐만이 아니라 자국 위성뿐만 아니라 아예 우주로 나가는 환경이 막히긴 하거든요. 예. 근데 이제 뭐 죽을 상황이 되면 너 죽고 나 죽자 그냥 뭐 우주 다 마비되자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러면은 이제 GPS 같은 것도 전 세계 GPS 다 마비될 수도 있어요. 이게 이제 그런 상황까지 갔을 때 누가 더 피해를 보냐라고 보면은 지금은 압도적 우주 자산을 가지고 있고 산업적으로 있는 미국이 불리하다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이제 그런 것들을 안 하려고 하고 그래서 미국 우주군의 목표는 파괴가 아니다 억지다. 라고 얘기를 해요. 예. 그리고 아까 중국과 러시아가 그런 공격이나 이런 것들을 함에 있어서 어떻게 대응하려고 하면 정밀하게 감시하고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걔네들이 움직이기 전에 공격해서 미리 제거한다라든가 너 다 알고 있어라고 위협을 하게 되면 행동을 못 할 거 아니에요. 예. 그런 식의 형태로서 대응을 해야겠다라는 게 미국군의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위해서 하기 위해서는 중국이나 미국, 러시아보다 훨씬 더 압도적인 우주 자산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예. 그러니까 중국이나 러시아가 움직이는 모든 행위를 다 사전에 완벽하게 알고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는 적이 째밍을 하거나 공격을 했을 때도 그런 것들을 능가할 수 있는 훨씬 더 많은 통신망이 있고 그래서 지금 이제 미국이 지금 기본적으로 얘기하는 거는 인공위성이라든가 감시 정찰이나 GPS를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개를 가지고 예. 각 궤도만이 아니라 여러 궤도 위에 다 깔려서 한 번에 공격 못하게 하고 예. 적의 위치나 상황을 완벽하게 파악을 해서 네. 사전 분쇄하거나 할 수 있다라는 걸 보여줌으로써 이기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 게틀러 부사령관이 그 9월 4일 날 했던 키랩 관련되는 거에 예. 했다고 했는데 거기서 이제 대응책으로 그거가 내세웠던 게 세 가지를 얘기를 했습니다. 뭔가요? 첫 번째는 우주 기반으로 적이 움직이는 모든 공격 대상들을 지속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이동 타겟 표시 시스템을 구축하겠다. 네. 그러니까 지상에서 뭐 미사일을 쏘건 뭘 하건 항공모함이 하건 모든 것들을 우주에서 완벽하게 속속들이 다 파악을 해서 네. 적의 이동 경로들을 다 파악할 수 있는 탐지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거고요. 예. 두 번째는 전장 환경, 그러니까 육해, 공군, 사이버를 포함한 전 전장 환경을 실시간으로 완벽하게 파악하고 대응할 수 있는 전장 인식 파악 능력을 강화하겠다. 예. 그리고 세콤이라고 해서 우주 통신 역량을 압도적으로 강화를 해가지고 여기 부분에서 적의 공격이나 이런 째밍이나 이런 것과 상관없이 완벽하게 강조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리고 네. 이거를 위해서 아까 이동 타겟 표시 관련돼서는 향후 5년간 12억 달러 이미 지출 계획이 잡혀져 있고요. 네. 그리고 지금 대규모 레이더를 지상에다 설치를 해서 우주라든가 우주 밖에 심지어 이제 궤도 밖에 심우주라고 하는 영역에 오는 모든 인공위성이나 인공 물질들을 완벽하게 24시간 철저하게 파악을 해서 네. 중국군이 예를 들어서 우주로 날아간다면 우주에서 지상으로 공격할 수도 있잖아요. 그 모든 우주선의 행보들을 실시간으로 다 파악하겠다는 겁니다. 네.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계획들을 하고 있다. 하지만 아까 말한 대로 상황이 될 경우에는 공격을 할 수도 있다. 근데 이제 그거는 공식적으로 하지 않고 그리고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지금 미국군에서 또 보는 게 GPS도 불안하다.
기존 GPS를 보강을 하는 RGPS라는 거를 또 만들어야 된다. 그 RGPS가 여러 다층적인 GPS 뭐 그렇죠. 시스템 같은 거군요. 기존 GPS에 보완하는 시스템으로 또 해야 된다라고 예. 하는 얘기들도 할 정도로 예. 이제 대응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미국이라고 해서 우주 산업 육성하고 우주 방위 산업 육성하는데 돈이 덜 들어가진 않을 것 같거든요. 엄청나죠. 네. 한동안 미국도 나사를 중심으로 한 우주 개발 사업에서 상당히 그 적극성이 퇴보했던 적도 있었던 게 그 이유가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였는데 이 돈 다 지금 뭘로 감당하는지도 궁금하고 미국 내부의 국민들은 복지 예산, 교육 예산 다른 거 돈을 안 쓰냐 반발은 없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정말 궁금합니다. 일단은 지난 5년 정도 이제 올해가 5년 차거든요. 예. 근데 지금까지는 허니문 기간이었어요. 그러니까 의회에서 우주군과 관련돼서는 거의 요구하는 예산은 거의 다 받아주셨다면 됩니다. 오히려요. 예,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그 중국과 관련돼서 트럼프 때나 바이든 때 저희가 오해했던 것 중에 하나가 중국과 관련돼서 정당별로 다를 거다라고 했는데 중국에 대한 군사 안보와 관련돼서는 양당이 일치적으로 갔잖아요. 예. 그리고 이 우주와 관련되는 것들도 중국의 위협이 가장 크기 때문에 이것과 관련돼서는 굉장히 단결됐고 그래서 다른 군 예산에 비해서 우주군 예산의 증가 속도가 굉장히 컸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꾸준히 투자를 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이게 정당별로 약간은 조금 느낌이 좀 달라요. 그게 이제 트럼프는 이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자기가 이제 우주군 설립했을 때 사인도 했고 네. 되게 강조를 많이 하고 공화당은 좀 군사 쪽으로 강조를 많이 할까요? 근데 예. 이제 민주당은 조금은 그런 거에서는 좀 덜 하죠. 그러니까 이제 카멜라 해리스 같은 경우에도 뭐 우주군은 되게 중요한 존재다라고 말하지만 그 트럼프 대통령처럼 엄청 강하게 하진 않아요. 근데 이제 그럼에도 지금까지는 이런 문제들이 별 문제가 안 되는데 최근 들어서 약간 노이즈가 나옵니다. 아까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게 기존 GPS 시스템을 보강하는 RGPS 시스템이라는 거를 우주군이 새로 보강을 하려고 한다. 그리고 그게 지금 예산이 한 7,700만 달러 정도 예산을 올해 잡으려고 하거든요. 예. 근데 지금 하원에서 이걸 기각시켰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한 RGPS 시스템에 대한 뭐 적절할 것이냐 예. 그리고 해킹이라든가 각종 여러 가지 위험들을 먼저 대응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이제 기존에 하고 있던 사업하고 중복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지금 거부가 되고 있고 지금 이거를 통과를 시키냐 안 시키느냐가 미국 내에서도 되게 핫 이슈라 아까 미국 우주군 부사령관도 이 부분을 기자 인터뷰를 한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뭐 저는 이거에 대한 유용성을 제가 판별할 능력은 없지만 지금까지 우주군이 했던 거에서 하원에서 이렇게 공개적으로 태클을 걸었던 걸 전 처음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동안 저 많이 늘려주고 했잖아라고 했지만 적절하게 이것 부분들은 좀 고민이 필요하다라는 논쟁들이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우주군 내에서도 일방적으로 정부에 이제 손 벌리는 허니문 시기는 끝났다. 그러면 이것과 관련돼서 다른 방식으로 우리가 준비하고 대응을 해야겠다라는 인식들이 점점 커져가는 것 같습니다. 다른 방식을 고민한다는 건 일단 중국의 우주 시스템, 우주 설비에 대한 위협은 모두 이해했고 공감했다. 그런데 그걸 대응하기 위해서 우주군을 창설해서 지금 우주 방위 시스템을 높여가는 건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 다른 대안을 찾아 이 맥락일 텐데. 맞습니다. 그러면 다른 대안으로 뭐 준비되고 있거나 논의되고 있는 게 있나요? 그게 이제 지금 우주군 그리고 실제로 미국 국방부가 최근 추진하고 있는 군사개혁하고 연관이 되는 건데 민간 부분과의 협력 예. 그리고 국제 협력의 강화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네. 그러니까 불과 몇십 년 전까지만 해도 전 세계에서 가장 좋은 인공위성은 미국 정부와 뭐 정보기관이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스페이스X 인공위성이 더 좋아요. 그렇죠. 예, 네. 통신망도 그렇고. 그러니까 예. 이번에 전쟁이 터졌을 때도 스페이스X에 들어갔죠. 그러니까 예. 민간 부분에서의 우주 역량이 지금 미국 정부나 군 역량을 넘어설 수 있을 정도로 커졌고 그렇기 때문에 민간과의 협력 제휴를 통해 가지고 그리고 혹은 민간에 용역을 준다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로 감으로써 군에서 직접 지출하는 것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겠다라는 게 첫 번째 전략이고요. 그리고 동맹국들 특히 핵심 우방 동맹국들과 이러한 우주와 관련되는 미국이 가지고 있는 기존 정보도 공유를 하고 예. 우주 자산을 서로 공유하거나 같이 개발하거나 나눠가거나 이런 시스템을 감으로써 미군이 혼자 담당하고 있는 영역들을 좀 분산시키겠다. 예. 이게 이제 지금 가장 핵심입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우주군에서도
그대로 지금 적용이 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사례가 2023년 8월 28일, 그러니까 이것도 얼마 안 된 시기인데 아까 말씀드렸던 우주군 부사령관께서 동맹 우주 전략이라는 거를 발표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동맹 우주 전략이라는 건 뭐냐면 과거에는 이제 군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특수 조직이고 미국도 특수 조직이니까 잘못하다가 정보가 다른 쪽에서 이렇게 유출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보안을 되게 어마어마하게 강조를 했습니다. 예. 그리고 동맹국이라고 하더라도 미국이 가지고 있는 정보를 그렇게 막 주지 않았고 예. 정보망을 연결시키는 작업을 잘 안 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지 않고 동맹국과의 그 연대를 해야 된다. 그러려면 미군이 가지고 있는 기존의 그 보안 등급을 다 재분류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꼭 우리만 알아야 되는 거, 그리고 동맹국도 알아야 되는 거, 그리고 그 알아야 되는 수준을 재분류를 한 다음에 동맹국들이 알아도 되는 정보들은 통신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공유하고 네. 그리고 각국의 그런 정보 체계라든가 정보 자산을 하나로 통합하는 작업을 해야겠다라고 하는 게 아까 말씀드린 동맹 교환 모델이라고 하는 것을 했고요. 네. 그리고 그 전에 2024년 4월에는 상업적 통합 분야의 개요라고 하는 거를 발표를 했는데 이건 뭐냐면은 상업 분야에서 우리가 군사적으로 이렇게 협업을 할 때 이게 아무래도 여기는 민간 기업이다 보니까 보안 문제 같은 게 이슈가 될 수 있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는 걔네들하고 협업 자체를 안 했고 정보 제공을 잘 안 했어요. 예. 그런데 이제 그러지 말고 민간 부분하고의 어떤 부분들에 대한 협업을 늘리고 그렇게 하려면 아까 말한 대로 민간과 협업을 할 수 있는 정보 체계를 어떻게 분류를 하고 어디까지 할지에 대해서 그걸 재분류하고 어떤 분야에서는 민간 부분과 같이 협업을 하거나 혹은 얘들한테 용역을 주거나 혹은 얘네가 우리 군사 시스템에 할 수 있는가에 대한 분야들을 재정비하고 정립하는 작업들을 했고 여기와 관련되는 이 계획이 24년 4월에 만들어졌는데 우주군에서는 이거를 1년 이상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네. 심지어 몇 개월 전에는 아까 챈스 솔츠먼 사령관이 이거 수개월 전에 딱 봤다. 야 이거 안 좋아. 발려. 그리고 다시 했다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그 우주군이 민간이 가지고 있는 압도적 우주 자산을 군이 바로 쓸 수 있도록 예. 준비를 했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8개 영역에 대한 협업 분야를 만들었는데 예. 이제 그 8개 분야를 제가 말씀드리면 하나는 위성통신 그리고 두 번째는 우주에 대한 전장 인식, 예. 그리고 지휘 통제, 사이버 작전, 우주 기반의 환경 모니터링, 그리고 우주의 접근. 그러니까 우주 접근한 건 미사일, 로켓을 발사해서 가는 거죠. 그리고 예. 이동성 물류, 그리고 전술 감시 정찰 추적 이 8개 분야에 대해서는 어디까지 우리가 협업을 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들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제가 인상적으로 본 거는 위성 통신이라든가 우주 전장 인식은 이미 지금 상당 부분 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상업용 인공위성들이 지상에서 데이터들을 계속 수집하고 있거든요. 그 데이터 수집한 것들이 지금 군 시스템에도 계속 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스타링크의 그런 통신망 시스템이 군사적으로도 지금 적용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사실은 더 주목을 하는 거는 이동성과 물류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동성과 물류가 뭐냐면 지구 내에서 어떤 물자를 대규모로 이동하는 걸 우주선으로 한다는 겁니다. 이야. 그리고 우주의 예를 들어서 기지에다가 뭔가의 우주 기지라든가 뭐 이런 우주의 달의 기지 같은 거 있을 때 거기에 예. 물자 이동 예. 이런 게 이제 이동성과 물류인데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민간 쪽에 다 넘기겠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사실은 스페이스X가 스타쉽이라는 것들을 지금 개발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은 예. 그 용량이 되게 크거든요. 그러면 스타쉽은 대기권을 올라갔다 내려오게 되면은 굉장히 많은 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구 전역에 대해서 굉장히 빠른 속도 대규모 물자를 이동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예. 그리고 실제로 스페이스X의 팔콘 9 같은 경우에는 우주 정거장에다 지금 물자를 계속 보내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업무들에 대해서 군과 관련되는 시설이라든가 혹은 전쟁이 터졌을 때 지구 반대편에 빠른 속도로 물자를 보내는 것들을 이런 시스템을 하겠다. 그럼 그렇게 하려고 하면은 각각의 그 민간 기업이나 우주 기업들이 어떤 식으로 국방 시스템하고 사전에 연동이 되고 해야 되는지가 준비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근데 이런 것들을 하고 특히 이동과 물류와 관련돼서는 전적으로 민간 상업 쪽에 의존을 하는 시스템으로 구축하겠다라고 말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한국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해하기 어려운 거죠. 예. 근데 이렇게 해야만 사실은 우주군이 지금 중국의 위협을 감당하면서도 갈 수 있다라고 보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것과 관련되는 뉴스들이 최근에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7월 17일 날 아까 이제
부사령관만 얘기했는데 그 챈스 솔트먼 사령관이 영국으로 가셨어요. 예. 그래서 영국에서 세계 항공 우주 국장 회의라는 게 있는데 거기서 뭘 했냐면은 우주에서의 통합방위를 위한 항해라는 제목으로 기조연설을 했거든요. 예. 근데 일단은 세계 항공 우주 국장 회의가 뭔지 이게 좀 궁금할 수 있는데 네. 여기에 이제 미국을 중심으로 한 주요 동맹국들과 관련되는 군사적으로 그리고 중요한 그 우주 항공 관련되는 전문가들이 다 모였고요. 예. 그래서 여기서 이제 앞으로 우리가 우주와 관련돼서 하려고 하면은 혼자만 해서는 안 된다. 서로 같이 연합을 해야 되고 통합 방위를 해야 되고 억제력을 강화를 해야만 적에 대응을 할 수 있다라는 식의 기조 반설을 했고 여기에 영국의 그 우주군과 관련되는 주요 장군들 네. 참여를 하셨고요. 그리고 호주의 주요 우주군과 관련되는 분들이 참석을 하셔서 같이 패널 토론을 하고 예. 같이 면담을 했어요. 예. 그리고 미국, 영국, 호주 이거는 이제 오커스죠. 오커스네. 예. 네. 오커스와 관련되는 이런 동맹과 관련되는 연대가 우주 분야에서 직접 담당자들이 만나고 하는 것들이 7월 달에 있었던 겁니다. 예. 그리고 실제로 이 오커스 동맹은 우리가 잠수함만 지금 알고 계시는데 우주 관련되는 프로젝트를 이미 진행을 하고 있어요. 뭐가 있냐면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지구 궤도 말고 지구 궤도 바깥쪽을 심우주라고 하거든요. 네. 근데 지금 최근에 이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중국이 지금 사실은 달까지 로켓을 발사하고 하잖아요. 예. 그러면 중국이 궤도 밖으로 날아간 다음에 예. 달이라든가 그 궤도 밖에서 예. 뒤에서 인공위성을 공격하는 게 아닐까? 아. 그러면은 사실은 이제 인공위성의 카메라나 이거는 다 지구만 보고 있는데 그렇죠. 뒤에서 날아오면 대응이 안 되잖아요. 그렇네요. 그래서 심우주와 관련되는 감시정찰 시스템을 24시간 구축해야 된다라고 하고 고민을 하고 있고 이야. 그걸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은 예. 지구 각 지역에 대규모 레이더를 3개를 만들어서 예. 그러면 지구 반대편이건 어디건 해서 이 레이더를 통해서 감지를 하고 그리고 그것들을 하기 위한 그 3개의 안테나들을 서로 소통을 해서 네.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가면 안 보이잖아요. 예. 근데 아까 저기서 봤으면은 탐지를 할 수 있잖아요. 예. 이런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하는데 그 첫 번째 안테나가 호주에 이미 만들어졌고요. 지금 영국에 이제 곧 만들려고 하고 있고요. 미국에도 2030년까지 이걸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 이 3개를 하나로 묶는 작업들을 현재 지금 프로젝트가 진행 중에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되게 인상적인 거고 그리고 2024년 7월 12일 날은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영국에서 우주 사령부를 만든 사령관께서 사령관을 그만두시고 미국 우주군에 그 입대를 하셨어요. 예. 그러니까 미국 우주군에서 예. 핵심 고위 장성급의 본부급 인사를 자국 군인이 아닌 예. 영국군의 우주군을 창설했던 사령관을 모셔와서 자기 조직의 직원으로 쓴 거예요. 일반적으로 어느 군에 어떻게 보면 소속이 되려면 국적이 중요하던데. 예, 더군다나 이 위치가 핵심 장성이어서 네. 사령관 바로 밑에 직책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거는 아무리 미국과 영국이 동맹이라 하더라도 쉽지 않거든요. 예. 근데 이런 것들이 국제 협력을 통해서 영국의 그런 우주와의 협력을 강화하겠다. 이런 관점으로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민간 협력과 관련돼서는 또 하나 말씀드릴 게 예. 아까 제가 1만 5천 명이 우주군에 속해 있다고 하는데 네. 민간인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중에는요. 예. 그리고 민간인들 중에 상당수뿐만이 아니라 민간 기업과의 협업을 하기 위한 많은 조직과 시스템들이 구축이 돼 있어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제가 그 지지난달인가 DIU라고 하는 국방혁신단이라 해서 실리콘밸리에 있는 그 첨단 기술을 군에 도입하기 위한 별도 독립 조직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기억납니다. 예. 그런 것처럼 우주군 내에서도 민간과 관련되는 민간 고문들을 군 내 핵심 조직에 위치에 쓰인다든가 예. 그런 민간과의 협업을 하는 작업들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형태를 통해서 미국 국방부가 기존의 예산 이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강화하는 작업들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예. 저는 군이 민간과 이렇게 다양한 협업을 한다는 게 말씀을 들어서 이게 트렌드가 돼가고 있다는 건 이해를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제가 피부로 와닿진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도 민간의 여러 군수 관련한 방위산업체들과 일을 합니다만 방위산업체로 지정이 되는 순간 보안이라든가 내부 안보 시스템 이런 게 너무 강화돼서 이거는 군에 접근하는 것과 거의 동일한 수준까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접근이 안 되는 그런 기관으로 분류가 되는데
어떻게 미국은 이렇게 민간과 다양한 협업을 하는지 좀 더 대표적인 사례 하나만 더 소개시켜 주면 안 되실까요? 예, 하나 딱 맞는 사례가 하나 있는데요. 예. 그 JCO 셀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조인트 커머셜 오퍼레이션이라고 해가지고 예. 한국어로 번역하면은 민군 합동 작전단 이렇게 번역이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조인트 커머셜. 근데 이제 이 조직이 그 원래는 더 복잡한 이 군내 이름으로 나온 조직이었는데 예. 민간과의 상업과 관련되는 협업 특성을 강조하겠다고 2023년 12월에 지금 이름으로 바꿨어요. 예. 그러니까 조인트 커머셜. 근데 여기서 하는 업무는 뭐냐? 그 우주 영역 인식이라고 하는 것들이 우주에서 이제 지구의 각각의 무기 시스템이나 이들이 어디로 이동하는지 실시간으로 파악을 해야 되잖아요. 이런 것들을 감시 추적하고 그리고 그런 우주 위협에 대응하는 것들을 미리 파악하는 업무를 하는 조직인데 네. 이거를 하기 위해서는 우주 자산이 되게 많아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근데 지금 미국 정부가 가지고 있는 우주 자산보다 스페이스X가 가지고 있는 인공위성이 더 많잖아요. 그렇죠. 그 스페이스X뿐만 아니라 그런 인공위성을 가지고 있는 애들이 되게 많거든요. 예. 그리고 심지어 미국뿐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도 많죠. 그래서 민관에 있는 모든 우주 자산을 그 네트워크에 포함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미국뿐만이 아니라 15개국이 여기 참여돼 있고요. 여기에 관련되는 인공위성 이미지라든가 위치 파악에서는 군사안보와 직접 연결되지 않은 것들은 공동 네트워크망을 통해서 공유를 하는 겁니다. 예. 그런 시스템을 하게 해서 여기에 민간 기업들이 참여하게 하고 2년마다 한 번씩 가상 어떤 시뮬레이션을 하는데 이 시뮬레이션을 하게 되면은 여기에 참여하지 않은 민간 사업자들이 여기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떤 식으로 내가 준비를 해야 되는가라는 것들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되고요. 그런 것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하게 됩니다. 더군다나 여기 단장이 바바라 골프라고 하시는 여성분인데 이분은 원래 공군 출신이긴 하지만 그 전략 고문이라는 이름으로 하고 계세요. 네. 그러니까 민간인이신 거죠. 예. 근데 원스타 대우로 받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 자체가 한국에서는 조금 이해하기는 어렵지만 예. 이러한 민간 주도의 민간 고문이 군과 관련되는 핵심 조직을 하고 그 조직이 그 민간과 국제의 다양한 우주 자산들을 하나로 통합해서 정보를 제공하고 예. 이런 일들이 지금 미국 내에서는 빠르게 나온 거다. 이게 미군도 당연히 그렇게 막 적극적으로 원래 하려던 건 아니지만 군사적 위협이 커져가고 있고 그리고 실제로 군 예산의 한계는 있고 민간 네. 자산은 빨리 커지니까 예. 그런 식으로 변화해야 된다 했고 이 변화가 벌써 2, 3년째 꽤 많이 진행되고 있다는 거죠. 그렇군요.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미국이 지금 창설해서 운영하고 있는 우주군은 우리가 전통적으로 알고 있는 카테고리로 딱 분류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이 미국의 우주군은 미국의 정식 군이기도 하지만 여러 미국의 동맹국이 참여하고 있는 국제기구이기도 하고 또 이런 부분에서 민간과 커머셜한 어떤 기업들도 함께 참여하다 보니까 방위산업체적인 성격도 같이 띠는 굉장히 독특한 조직을 하나 만들어서 잠재적인 적성국이라고 분류되는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한 행보를 하나하나 해가는 것 같다. 이런 판단이 듭니다. 자, 그런데요. 이 과정에서 우리나라와의 관련성을 안 여쭤볼 수가 없어요. 우리는 중국에 가장 바짝 붙어 있는 미국의 동맹국 중에 하나니까 우리나라의 뭔가 협조라든가 이런 게 적지 않게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우리나라도 정보통신 강국이고 인공위성 보유 대수도 점점 늘고 자체적으로 인공위성을 올릴 수 있는 역량까지 있으니 그런 부분에서도 한국의 인공위성도 앞서 말씀 주셨던 네트워크 상에 들어갈 것 같기도 하고 우리는 미국의 우주군 우리에겐 어떤 기회인가요? 이게 부담이 되는 건가요? 뭔가요? 일단은 지금 우주군이 한국군하고 어떤 식으로 지금 관계를 가고 있는지부터 예. 먼저 파악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 주한미군 산하에 있는 주한미 우주군이 이미 창설이 돼 있습니다. 이미요? 이미요. 2022년에 창설이 됐고요. 올해 2024년 7월에는 사령관이 이미 한 번 교체까지 됐어요. 예. 그리고 이 조직은 그 영내의 미사일 정보, GPS, 위성 통신과 관련 업무를 수행을 하면서 우주 기획, 지휘 통신 업무를 주한미군 사령관한테 제공을 합니다. 네. 그리고 더 인상적인 거는 2023년 8월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죠. 한미연합 군사훈련이라고 하는 을지 자유의 방패라고 하는 훈련을 하거든요. 네. 근데 2023년 훈련에 미국 우주군이 처음으로 참가를 했어요. 예. 그리고 제가 확인한 바로는 올해도 여기에 참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미국 우주군은 중국의 GPS 교란으로 인한
어떤 전쟁 수행 능력에서의 문제점, 그리고 사이버 공격에 대한 대응, 그리고 북한의 미사일 공격과 관련되는 감지 대응,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판단을 하시는 거죠. 예. 그리고 아까 센스 술츠먼 우주수군 사령관이 영국으로 가셨다고 했는데 예. 그 전인 2024년 5월 7일 날 사령관께서 한국에 방문을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김명수 합참의장과 우주 분야에 대한 협력을 논의하고 주한 미 우주군을 격려를 하기도 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북한의 추가 정찰 위성 발사, 그리고 러시아와 북한의 군사 협력이 강화되는 상황에서 한미 양국의 우주 정책과 작전 분야에 대한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그리고 가장 최근인 2024년 9월 11일에는 아까 그 제가 JCO라고 하는 조직을 얘기를 드렸잖아요. 네. 이게 이제 국가 단위로 여기를 가입해야 되는데 여기 가입을 위한 LOI를 체결을 했습니다. 내년에 현재 가입하는 거를 목표로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는요? 예. 그러니까 15개 국가가 현재 참여돼 있는데 16번째 국가가 한국이 될 수 있는 거죠. 예. 그렇게 하게 되면은 그렇게 하기 위해서 바바라 골프 아까 JCO 단장이 한국에 직접 방문을 하셨고요. 그리고 거기서 각종 세미나를 했는데 지금 우리나라 국방부에서 우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군 정찰 위성을 올리는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게 425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5개 군사 위성을 올리고 있는데 그 위성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관리를 하고 다른 인공위성과의 연계를 어떻게 하고 이런 것들의 발사를 위한 협업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것들, 그리고 아까 JCO 그 네트워크 안에 들어가게 되면은 우리나라 인공위성의 정보들이 미국이나 딴 데로 갈 수도 있고 그쪽의 위성 정보들을 받아갈 수도 있는 것들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과 관련되는 지금 행보들이 빠르게 나오고 있다. 그리고 이게 이제 결국은 우리도 그런 것들을 준비하려면 돈이 필요하잖아요. 네. 실제로 내년도 국방부가 현재 제출을 한 예산 계획안에 따르면은 그런 인공위성이라든가 그 초고속 위성 체계, 위성 통신 체계, 그리고 중고도 정찰용 무인 등 감시 정찰 지휘 통제 관련된 전력에 내년도 7,963억 원을 투입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네. 이 금액은 방위비 개선, 그러니까 군 운영비가 아닌 방위비 개선 전체 예산 18조 712억 원의 4.4%거든요. 예. 과거에 우리나라 군이 군 전력을 강화한다고 하면 탱크를 사냐 비행기를 사냐 이런 거에 집중을 했지 예. 이런 통신망이라든가 지휘통치 시스템에 이런 대규모 투자를 한 적은 별로 없는 걸로 알려져 있거든요. 예. 이것들이 이제 결과적으로 보면은 어떤 거냐, 이런 군사라든가 지휘통제나 우주통신 시스템과 관련돼서 예. 미국의 그 역할이 아까 말했는데 동맹국가의 연대잖아요. 예. 그리고 그런 한미 연합 훈련을 했을 때도 한국의 그런 것들이 같이 맞춰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역량 강화들이 우리나라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지금 2024년 9월 12일 날 방위사업청하고 국방과학연구원이 9월 16일에서 20일까지 프랑스 파리에서 열어지는 2024 국제우주사업주간 컨퍼런스에 참여를 하고 여기에는 50개국의 많은 기관들이 참여를 하면서 우주 관련되는 주요 논의를 하는데 여기서 우리의 감시 위성의 발사라든가 우주 관련되는 것들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가서 서로 협업을 하는 방안들을 하겠다고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런 형태들이 아까 오커스 동맹에서 먼저 나오기는 했지만 한국과 미국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되고 있다. 그리고 그 상황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근 몇 개월 사이에 급박하게 진행이 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어떻게 보면 전 세계적인 안보 시스템의 재편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한국도 관련이 클 수밖에 없는 지정학적인 여러 리스크까지도 같이 다뤄주셨는데요. 근데 우리 서 위원님 모시고 오늘 이렇게 중차대한 국가 안보와 관련된 얘기를 했는데 이 질문을 드리긴 좀 송구합니다만 그래도 위원님 코너를 기다리는 많은 분들은 예. 요 관점을 기다리시니까요. 이런 변화 속에서 투자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사실은 저는 군사 전문가가 아닙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투자자고요. 그래서 예. 이런 거를 공부하는 것도 투자자 관점에서 보는 건데요. 그렇죠. 저는 이제 최근에 이 행보들이 몇 개월 사이에 급박해지는 걸 보면서 몇 가지 투자자 측면에서 시사점을 좀 고민했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지정학적 갈등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진 초기 이후에 약간 나이브하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예. 근데 지금 이 상황은 여전히 중요한 변수다. 특히 오히려 최근 들어서 강화가 되고 있고 그런 것들이 지금 사실은 투자자 관점에서 어느 지역, 어느 산업, 어느 섹터를 투자를 해야 되느냐하고 되게 밀접하게 관련이 된다고 보고요. 예. 뭐 저는 이거를 최근에 봤을 때 이제 중국의
외국인 직접 투자가 작년에 급감을 했고 올해는 거의 30년 만에 처음으로 순유출이 된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요. 예, 한때 그 중국 외국인 투자가 2021년에는 3,340억 달러였습니다. 예. 근데 작년에 330억 달러로 10분의 1 이상 줄었고요. 예. 올해는 거의 마이너스가 확정적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중국의 그런 최근의 증시라든가 여러 리스크들이 투자자 관점에서 저희가 이렇게 경제적 관점만 볼 건 아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중국에서 지금 관심 있고 미국에서 관심 있고 하는 거는 군사 전쟁 이런 것과 관련되는 거고 네. 저는 사실 AI에 대한 투자도 자율주행에 대한 투자도 사실은 그런 맥락에서 봐야 된다. 반도체에 대한 투자도 그런 관점에서 봐야 되고 예. 배터리와 관련되는 것들도 그런 쪽으로 가야 된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진행함에 있어서 지금 군이 단독으로 가는 게 아니라 민간 협력, 국제 협력으로 가고 있고 그러면은 민간 쪽에서의 개별 기업이 군과 정부와 하나로 통합되는 형태로 가면 여기서 시장의 확장성이 커질 수도 있고 단순하게 민간 논리가 아닌 방식으로 새롭게 진행될 수도 있다. 그래서 이제 개별 종목으로 놓고 봤을 때는 국방 IT, 우주 시스템과 관련되는 개별 기업들의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요. 그리고 그거를 넘어서서 자율주행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AI라든가 이런 산업과 관련돼서 단순히 기술 논리 그리고 민간에서의 버블 논리가 아닌 안보적 관점에서 투자자들이 집중을 하고 안보의 관점에서는 상당히 열려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단순히 국방 예산만에 의해서만이 아니라 민간 협력 그리고 국제 협력에 의해서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 상단의 크기를 함부로 예측해서는 안 된다. 이런 게 이제 제가 사실은 오늘 투자자 관점에서 좀 드리고 싶은 내용이었습니다. 투자 차원에서도 기회가 많군요. 예. 알겠습니다. 종종 이 관련 상황이 워낙 급변하니까 뒤에 전개되는 흐름들도 많이 우리에게 먼저 알려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서병수 애널리스트 통해서 지정학적인 갈등 그 과정에서 불거지고 있는 우주 산업에 대한 투자 함께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